벤멘겔리지 의사의 물 치료의 핵심이다. 만성 탈수를 이해하면 이러한 고혈압, 당뇨 등등 질병의 치료가 분명해질 것이다. 12. 물 치유법. 얼마나 많은 물을 얼마나 자주 마셔야 하는가? 행복과 건강 증진, 질병 예방, 퇴행성 질병의 잠재적인 호전 등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한 가지 처방을 알려주고자 한다. 결국은 세계 최고의 통증약을 소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약에 대한 의사의 처방전은 필요하지 않다. 어디서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비용도 전혀 들지 않는다. 위험이 따르는 부작용도 전혀 없다.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애타게 원하는 약이다. 그것은 바로 예로부터 고맙고도 평범한 자연 그대로의 물이다. 물은 우리 몸의 산업 시스템을 위한 현금 자금이다. 몸은 매 24시간마다 4만 잔의 물에 해당하는 양의 물을 재순환시킴으로써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한다. 평생을 통해 하루도 빠짐없이 되풀이하는 일이다. 물의 이러한 대사 패턴과 재순환 공정 내에서 그리고 환경적인 상황에 의해서 몸은 하루에 6잔 내지 8잔의 물이 부족하게 된다. 부족한 이만큼의 물은 그날 몸에 공급되어야 한다. 자신은 다르다거나 이만큼의 물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한다면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몸은 몸 전체의 물 가운데 6잔 내지 8잔의 해당하는 물을 필수적인 기능에 다 써버린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몸무게 1kg당 약 33ml 이상, 최소한 8잔 내지 10잔의 물이 몸에 필요하다. 한나절에 걸쳐 한 번에 8온스 내지 16온스, 약 235에서 470ml 분량의 물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섭취해야 한다. 차에 기름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 기름을 채워야만 차가 서지 않고 달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몸이 탈수되기 전에 먼저 미리 물을 마셔야 한다. 물은 식사 전에 마셔야 한다. 가장 적절한 시간은 음식을 먹기 30분 전이다. 이로 인해 소화관이 준비를 갖추게 된다. 특히 위염이나 십이지장염, 흉통, 위궤양, 대장염, 가스가 생기는 소화불량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다. 목이 마를 때는 언제든 심지어 식사 중에도 물을 마셔야 한다. 식후 2시간 30분이 지난 뒤에 소화 공정을 완수하고 음식물 분해에 의해 야기된 탈수를 바로잡기 위해 물을 마셔야 한다. 긴 수면 중에 생긴 탈수를 바로잡기 위해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물부터 마셔야 한다. 운동하기에 앞서 물을 마심으로써 땀의 배출을 돕도록 한다. 변비가 있거나 과일과 야채를 충분히 먹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물을 마셔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자 마시는 2에서 3잔의 물은 가장 효과적인 완화제 역할을 한다. 물과 그 외의 액체 음료. 왜 물을 마셔야 하는지, 왜 현대 사회의 기본식품이 되어버린 입에 붓고 맛있는 음료를 마시지 말아야 하는지 당연히 궁금할 것이다. 어쨌든 그러한 음료 역시 물로 만들며 갈증을 해소해 주기는 한다. 아니, 최소한 그렇다는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실제 건강 문제의 대부분은 이러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다. 몸의 화학작용에 관한 한 물과 유동 액체는 서로 전혀 다른 물질이다. 게다가 인기 있는 제조 음료들은 일부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중추신경계의 통제센터에서 몸의 화학적 성질을 변화시킨다. 심지어 우유도 물과는 다르다. 우유는 음식이며 식품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물이다. 물을 대신할 수 있는 물질은 아무것도 없다. 커피나 차, 탄산음료, 알코올, 심지어 우유나 주스까지도 물과는 다르다. 음료 속의 카페인.
커피 한 잔에는 약 80mg의 카페인이 들어있으며 차나 탄산 음료 한 잔에는 약 50mg의 카페인이 들어있다. 초콜릿 또한 카페인과 그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테오브로민, 카카오의 알칼로이드를 함유하고 있다. 카페인은 몸의 탈수를 더 심하게 한다. 음료 속의 수분량보다 더 많은 양이 소변으로 배출된다. 카페인은 뇌 속의 멜라토닌 생산을 방해한다. 케네스 라이트 주니어 박사는 1994년 카페인의 멜라토닌 억제 효과를 밝혀냈다. 뇌의 송가선에 의해 멜라토닌 생성에 대한 카페인의 이러한 억제 효과는 6시간 내지 9시간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멜라토닌은 수면 시에 몸의 기능을 조절하여 숙면을 취하게 한다. 그러므로 커피가 잠을 쫓는 이유가 가운데 하나는 멜라토닌 억제 때문이다. 임신 여성이 커피를 일상적으로 마실 경우 체중 미달알을 분만할 우려가 있다. 심지어 그로 인해서 유산을 유발하거나 태아에게 손상을 입힐 수도 있다. 카페인은 기억 제조 과정에 쓰이는 효소를 억제하여 결국에는 기억력을 상실하게 한다. 학습과 기억력 발달 과정에 관여하는 포스포디에스테라제 효소를 억제하는 것으로 입증된 바 있다. 카페인은 뇌세포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일부 식물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제로서 카페인을 사용하기도 한다. 약탈 동물들이 이 식물을 먹게 되면 카페인의 독성으로 인해 더 강한 동물에 맞서 생존하기 위한 그들 본래의 능력과 기지가 감퇴된다. 결국 위장하는 방법을 잊게 되어 강자에게 잡아먹히게 된다. 커피 식물은 바로 이런 방법으로 해충을 퇴치한다. 노인과 아이들은 카페인을 섭취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정상적인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생존을 위한 그들의 기지를 무디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루에 대여섯 잔의 커피를 마시는 경우에는 심장마비를 겪게 될 확률이 2배로 높다. 카페인은 DNA 회복 메커니즘을 억제함으로써 DNA에 손상을 입히고 비정상적인 DNA의 생성을 야기할 수 있다. 카페인은 동식물의 유전적인 비정상을 야기하는 것으로 입증된 바 있다. 카페인은 뇌세포의 에너지 보유고를 공격하고 그들의 통제 역치를 낮추므로 뇌세포는 저장해 놓은 자신의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하게 된다. 그들은 에너지가 고갈될 정도로 많은 에너지 소모 기능을 닥치는 대로 작동한다. 카페인의 영향을 받은 뇌세포는 전적인 협조가 요구되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할 경우 에너지 부족을 겪게 된다. 따라서 뇌의 반응도 늦어지게 된다. 카페인을 지나치게 섭취하고 난 뒤에 맥이 풀리고 민감한 상태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치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기에 탄산 음료를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그 속의 카페인에 의해서 주의력이 결핍이 야기된다. 물은 그 스스로가 수력적인 에너지를 생성해낸다. 그러나 똑같은 물 속에 함유되어 있는 카페인은 신장을 자극하여 마신 것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게 만든다. 그 결과 뇌 세포에 비축된 에너지가 소진된다. 카페인이 함유되고 인공 감미료를 사용한 탄산 음료는 일반 설탕이 들어있는 경우보다 더 위험하다. 인공 감미료는 강력한 화학 약품으로서 설탕으로 가장하여 뇌세포를 썩인다. 단맛은 일반적으로 몸속에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인공 감미료는 혀의 미각 감지 기관을 거치면서 뇌의 소모를 감당할 만큼 충분한 당이 몸에 들어왔으며 순환을 통해 곧 당도할 것처럼 뇌를 인식시킨다. 뇌는 그에 맞추어 행동을 계획한다. 혈액 속의 당치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있으므로 뇌는 단맛의 결과를 계산하고 간에게 다른 원재료로 당을 제조하지 말고 저장해 둘 것을 지시하고 프로그램을 설정한다. 그러나 위례를 통과해 들어오기로 약속된 당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당황한 뇌와 간은 음식을 찾아내어
에너지를 공급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공복 감각을 재촉한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다. 인공 감미료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감미료 섭취 후에 90분이 지날 때까지 음식을 탐하고 정상적인 경우보다 많이 먹는다는 사실이 입증된 바 있다. 인공 감미료의 섭취는 미국 인구의 37% 이상이 비만인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음료수의 알코올. 음료의 알코올은 탈수를 야기한다. 신장이 물을 쏟아내기 때문이다. 알코올은 비상 물 공급 시스템을 방해한다. 바소프레신의 활동을 억제하며 뇌세포의 탈수를 야기한다. 몇 잔의 알코올 음료를 마신 뒤 나타나는 숙취는 바로 뇌의 탈수 신호이다. 알코올은 중독과 기능적 우울 증세를 초래할 수 있다. 알코올은 발기부전을 야기할 수 있다. 알코올은 간을 손상하게 한다. 알코올은 면역 체계를 억압한다. 알코올 섭취는 암 발병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알코올은 유리기를 생성하는데 이들이 마음대로 순환하게 될 경우 일부 민감한 조직을 공격하거나 손상시킬 수 있다. 여러 가지 물질 가운데 이들 유리기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은 멜라토닌이다. 그 결과 체내의 멜라토닌 함량이 부족하게 된다. 알코올 중독은 부분적으로 세포막, 특히 뇌세포의 탈수에 의해 야기되기도 한다. 탈수는 중독 인자인 체내의 천연 엔돌핀의 분비를 촉진한다. 알코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대부분의 알코올 중독자들이 실제로 물을 몹시 원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물은 모틸린, 소화관의 장크롬, 친화성 세포에 의해 분비되는 펩타이드 호르몬, 또 세로토닌, 아드레날린 등 몸의 엔돌핀 활동 증강을 완성시키는 호르몬들을 통해 자연스러운 포만 효과를 가져다 준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뇌에 미치는 알코올의 자극적인 탈수 작용과 더불어 엔돌핀이 방출된다는 것을 감지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중독이 진행되는 것이다. 알코올 중독자가 물 섭취량을 늘리거나 맥주나 선호하는 독주 대신에 물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에 대한 욕구가 감소하게 되며 의외로 쉽게 습관적인 음주를 멀리하게 될 수도 있다. 알코올이 뇌에 미치는 자연적인 작용은 통증 감지 중추를 포함한 모든 뇌 기능을 전반적으로 억제하는 것이다. 가장 먼저 무기력하게 되는 것은 뇌의 억제 중추이다. 알코올 섭취의 기운을 빌어 다른 사람들에게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이런 경우에 혼자 있게 되면 알코올의 영향으로 잠이 들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알코올은 억제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무력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결코 알코올을 섭취해서는 안 된다. 반면에 물은 뇌를 억압하지 않으며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 많은 에너지를 주면서 만족감과 인내심을 더욱 높여주게 된다. 주스와 우유. 몸이 물을 필요로 할 때에 주스나 우유로 대신할 경우 각각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오렌지 주스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히스타민의 생성을 증가시키고 어린이나 성인 모두에게 전식을 유발할 수도 있다. 심지어 주스 속의 천연당은 간의 지방 저장 모드를 설정시키기도 한다. 즉 지방을 구하기 위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다. 우유는 식품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아기에게 모유가 아닌 제조 분유를 먹일 경우에는 현재 제조되어 있는 상태보다 훨씬 묽은 농도로 먹여야 한다. 모유를 수유하지 않는 아기의 식단에는 물을 좀 더 많이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엄마 젖을 먹지 않은 아기들의 일부 사체 부검을 통해 심장 동맥에 콜레스테롤의 조짐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 우유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액체 형태의 칼슘과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몸에 필요한 물을 우유로 완전히 대체해서는 안 된다. 소의 우유는 본래 태어난 지 몇 시간 만에 걷기 시작하는 송아지에게 맞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우유라는 것은 그러니까 태어난 그 송아지에게 필요한 것이지 사람에게서 적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움직임이 많지 않은 아기나 어린이에게 묽게 희석하지 않은 분유를 먹이게 되면 먼지를 자초하게 될 수도 있다. 인체에는 전반적으로 국부적으로 수분의 필요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뚜렷한 방법들이 있다. 여기에는 천식이나 알레르기와 같은 국부적인 여러 탈수 합병증도 포함된다. 그 밖에 몸이 물을 필요로 할 때 보내는 격렬한 신호로는 흉통이나 소화불량, 통증, 류머티스, 관절염, 요통, 편두통, 걸을 때의 다리 통증, 대장염 통증, 그리고 가장 고도의 신호인 협심증통 등의 국부적인 만성 통증 등이 있다. 고혈압이나 알츠하이머병, 다발경화증, 근육영양실조,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원인이 되는 동맥의 콜레스테롤 막힘, 당뇨병 등과 같은 합병증 또한 탈수와 연관될 수 있다. 암 역시 근본적으로는 인체의 지속적인 수분 부족과 관계된 주요 질환일 것이라 생각한다. 만성 탈수는 많은 증상과 징후를 유발하여 결국은 퇴행성 질환으로 발전시킨다. 탈수는 초반에 언급한 바 있는 온갖 문제들을 유발하며 어떠한 문제든 그로 인한 생리적인 결과는 거의 동일하다. 각각의 인체들은 제각기 다르게 고갈의 초기 증상을 드러낸다. 하지만 처방약에 의해 기만당해온 지속적인 탈수 상태에서 하나하나 다른 증상과 징후들이 드러나게 되고 마침내 복합적인 질병들도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의료계 종사자들은 이러한 증세들에 대해 공공연한 질병으로 병명을 붙이거나 상이한 증후군들로 분류해 놓고 있다. 최근 수년간 일부 증후군들을 몇 가지 전형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서 분류하여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 거기는 루푸스와 다발경화증, 근육영양실조,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 등이 속한다. 내가 탈수나 비의존성, 의존성, 인슐린 의존성이 있고 비의존성 이것은 제2형 당뇨를 말하는 거죠. 내가 탈수나 탈수합병증에 의한 상태로 여기고 있는 많은 증세들에 대해 지금까지 의학계에서는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질병이라는 가정하에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인류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현재 지니고 있는 시각으로는 치유라는 말을 쓸 수 없는 단어이다. 고작 해야 문제를 치료하고 완화되기만을 바랄 뿐이다. 내 시각으로 볼 때 가장 고통스러운 대행성 질환은 다양한 패턴을 지닌 국부적 혹은 지엽적인 수분 고갈 상태이다. 일단 고갈을 바로잡게 되면 탈수에 의한 손상이 확대되지 않는 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치유되기에 이를 것이다. 나는 또한 수분 결핍을 포함한 결핍 장애를 진단하기 위해 화학약품 연구에 적용되는 연구 지침을 준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족함을 확인하고 결핍을 바로잡는 것뿐이다. 이제 탈수에 의한 온갖 증세에 대해 그 치료는 다 똑같다는 사실이 확인해졌다. 증세는 셀 수 없이 많지만 치료 지침은 하나뿐이다. 정말 훌륭하지 않은가? 한 가지 프로그램이 그토록 많은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데도 비용도 들지 않으며 쓸데없이 몸을 성가시게 할 필요도 없다. 이 치료 프로그램의 제1단계에는 일 수분 섭취량의 분명하고 단호한 상향 조정이 포함된다. 지속적인 탈수는 또한 체내에 충분히 비축되어 있어야 하는 일부 요소들의 불균형 소실을 야기한다. 이상적인 치료 원안에는 당연히 관련 대사를 적절히 바로잡는 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요컨대 수분 결핍으로 인한 일부 조직의 부수적인 결핍을 바로잡는 것도 탈수로 인한 질병 치료에 포함되는 것이다. 탈수로 인해 야기된 이러한 복합적인 결핍 현상은 많은 대행성 질환의 근본을 이루고 있다. 생활 양식의 변화는 탈수로 인한 모든 장애를 바로잡는 데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일이다. 물치유 프로그램의 근거는 한마디로 충분한 물과 소금의 섭취, 규칙적인 운동, 미네랄이 풍부한 균형 잡힌 식단이다. 이 식단에는 많은 과일과 야채, 그리고 세포막과 호르몬의 생성과 신경 고립에 필요한 필수 지방산이 포함되어야 한다. 당연히 카페인과 알코올은 배제되어야 한다. 머릿속의 복잡한 긴장을 풀고 해독하기 위한 명상도 필요하다.
더불어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식단에서 인공 감미료를 축출하는 것이다. 또한 천식을 통해 나타나는 탈수는 인체 내부의 다른 상흔들을 남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 때문에 어린 시절의 천식을 그토록 심각하게 문제로 보는 것이다. 천식은 아이에게 흔적을 남겨 훗날에 각기 다른 많은 건강 문제들로 나타날 정도로 아주 지독한 증세이다. 내가 아이들의 천식을 뿌리 뽑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아온 이유도 아동기 탈수의 손상 효과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몸에 필요한 첫 번째 영양소는 물이다. 물은 영양소이다. 에너지를 생성해내기 때문이다. 물은 모든 미네랄 같은 맥질 전분, 그 외의 수용성 요소들을 용해하여 혈액 상태로 인체 곳곳에 운반하고 배포한다. 혈액을 바닷물이라고 생각해보자. 그 속에는 몇 가지 생물체들, 즉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단백질, 효소 등이 목적지를 향해 헤엄치고 있다. 혈청은 바닷물과 거의 똑같은 미네랄 농도와 구성 비율을 가지고 있다. 인체는 끊임없이 물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다. 숨을 내쉴 때마다 폐를 통해 물을 빼앗기며 발한과 소변 배출, 매일의 장관 운동을 통해서 물을 빼앗긴다. 몸에 물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는 훌륭한 계측기는 바로 소변의 색깔이다. 몸이 충분히 수화되어 있을 경우에는 무색의 소변을 배출한다. 물론 색깔이 있는 비타민 D의 복용이나 색소가 첨가된 음식의 섭취는 고려하지 않은 경우이다. 어느 정도 탈수된 상태의 소변은 노란색이며 완전히 탈수된 상태의 소변은 주황색에 가깝다. 이 노제를 복용 중이거나 탈수 상태에 있던 몸에 물을 넘치게 공급한 후에 아직 무색의 소변을 기다리는 경우는 당연히 예외이다. 몸은 하루 2쿼터 약 1.9리터 이상의 물과 반 티스푼의 소금을 필요로 한다. 소금과 호흡, 반란 등으로 소실되는 물을 보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보다 적은 양을 섭취할 경우에는 신장이 부담을 일으키게 된다. 가능한 한 적은 양의 물로 소변을 직결시키고 화학작용의 독성물질을 배설하려면 신장이 보다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신장세포에게 상당히 무거운 부담을 주게 된다. 체격이 큰 사람들을 위해서 대강의 계산법을 소개하자면 체중 1kg마다 33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면 된다. 즉 체중이 80kg일 경우에 2.6리터 정도의 물을 섭취해야 한다. 목이 마를 때면 언제든지 심지어 식사 도중이라도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식사 도중에 물을 마시는 것은 소화 공정에 급격한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음식을 섭취하는 동안의 탈수는 소화 공정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또한 아침에 일어나는 즉시 적어도 2잔의 물을 마셔야만 8시간의 수면을 통한 수분 소실을 바로 잡을 수 있다. 자,